이혼하고 싶어요. 김성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변했어요. 놀람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비웃음으로. 이 나이에 어딜 가겠다고? 갈 곳 있어요. 어딜? 애들한테 가봤자 짐 되는 거야. 애들한테 안 가요. 내 집 구할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어딨어?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김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제야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박정자! 정신 차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혼이요. 법원에 서류 내려고요.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일어섰어요. 김성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김성호가 한동안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이고 이름은 박정자입니다. 김성호와는 45해를 함께 살았어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22이었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절을 하던 그날,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시절 나는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사진 속 내 얼굴은 동그랗고 환했습니다.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지워진 것들은 그 경계가 흐릿합니다. 결혼 초부터 싸움은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 싸움에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싸움이 나면 김성호는 늘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 바람은 늘 제주도였고 강릉이었고 부산이었습니다. 여행지는 달라졌지만 떠나는 이유는 언제나 같았어요. 나와 있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남았어요. 밥을 지어놓고 전화기를 붙들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김성호는 여행지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파란 바다 앞에서, 맛집 앞에서, 해돋이 앞에서. 화면 속 그 사람의 표정은 아무 걱정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했어요. 분명 나는 부부싸움을 했을 뿐인데 왜 벌을 받는 쪽은 늘 나였을까요? 왜 남아있는 사람이 패배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 물음에 오랫동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세게 해서, 내가 고집을 부려서 김성호가 도망치듯 떠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남자 비위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도망가지. 어머니의 그 말이 오랫동안 내 귀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이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말끝을 낮추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화가 나도 꾹 눌러 참았어요. 눈물이 고여도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울음이 가라앉았어요. 거품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나는 참는 법을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것이 성숙한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 견딜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반복됐습니다. 김성호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방을 꺼냈어요. 그 가방을 꺼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당신이랑 말해봐야 뭐하냐?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어떤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매번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 한켠이 굳어갔어요.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환갑이 넘어서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성호 씨는 여행을 참 좋아하네. 같이 좀 다니지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여행이 부부싸움의 도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늘 혼자 남겨졌어요.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김성호는 싸우고 나면 떠났습니다. 어느 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상에 잡채를 올리고 갈비찜을 내었습니다. 하루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재워두었어요. 고기를 주무르는 손에 진간장이 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싸움이 났어요. 이유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김성호는 가방을 들고 나갔고 나는 잡채가 식어가는 것을 보며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들인 시간이 눈에 선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식탁에 나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어요. 그날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은 왜 더 외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억울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남는 사람이 늘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왜 가요라고 묻지 않게 됐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였으니까요. 그저 문이 닫히면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무언가 손이 가는 일을 찾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게 내가 찾은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그것이 내 45해였어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기다림은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김성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늘 지칩니다.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 그게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김성호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기념품을 사온 적도 없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 어딘가에는 분명 균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생긴 건지, 처음부터였던 건지 나는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 균열이 내 발밑에 깔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반찬을 놓고 먼지를 털고 빨래를 널고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밥을 지었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남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믿으면서 그 균열이 드디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내가 66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던 그날 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생일은 내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기대였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한 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그날이 45해 중 가장 결정적인 날이 될 줄을, 그 미역국이 내 인생의 맛을 영영 바꿔놓을 줄을.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부엌까지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늘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그날 용기를 냈습니다. 미역을 불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고.
내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5번의 생일을 살아온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엄마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박정자이고 싶었어요. 미역국 한 냄비, 조기 2마리.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였습니다. 조기 껍질이 노릇하게 구워질 때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돌았어요. 나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김성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밖에서 저녁 먹을까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예쁘게 부탁하듯이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성호가 신문에서 눈을 들었어요.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귀찮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돈 아깝게 무슨 외식이냐.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 먹으면 되지. 그 말이 툭 떨어졌어요. 아무 무게도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순간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생일에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삼켰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무언가가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굳어지는 얼굴을 나는 수백 번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내 생일이니까 오늘만큼은 다를 거라고. 그 설마가 50년 가까이 나를 이 자리에 붙들어 온 말이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바퀴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행 가방이었어요. 겨우 생일날 외식하자는 말이 그렇게 집을 나갈 만큼 심한 건가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신이 또 시작했잖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빴어요. 크게 쾅 닫혔으면 화가 났을 텐데 조용히 닫히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엌 바닥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으로 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미역국은 아직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조기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밥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습관처럼. 그리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생일이었어요. 내 생일이었습니다. 한 숟갈도 뜨지 못했어요. 국그릇 안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66살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이 주름들이 전부 다 참은 세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이라도 올까 싶었어요. 큰아들은 문자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직 조용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방이었습니다. 김성호가 속해 있는 동창 단체방이었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였어요. 제주도였습니다. 찍힌 시각을 보니 이미 비행기를 탄 것이었어요. 혼자 오니 더 좋네. 그 문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45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45해를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 떠나도 되는 사람에 불과했던 걸까요? 집을 지키고 밥을 짓고 기다리는 것이 내 역할의 전부였던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조금 전까지는 차분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갑게 식은 것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불이 있어야 해요. 나한테는 그 불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부부인가?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버려지는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깊은 좌절이 천천히 밀려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날의 분노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분노는 서러움에서 왔어요. 알아달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분노는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단단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라 결심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그 감각을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식은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것인지 국이 원래 짠 것인지 몰랐어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천천히 그 국을 마저 먹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며칠 뒤 돌아올 김성호의 얼굴을,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올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습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부엌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여다보거나, 그러다 젊은 날의 내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22의 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45해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를. 미안했어요.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선택한 삶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해주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아요. 다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김성우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닦고 나갔을 거예요. 잘 다녀왔어요?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가 그 사람의 발소리를 덮었어요. 왜 또 표정이 그래? 김성우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꺼내고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어요. TV 소리가 켜졌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따졌을 텐데. 왜 내 생일에 떠났냐고, 그 문자 받냐고, 혼자 오니 더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화가 더 이상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금껏 힘들었던 적은 많았습니다. 억울했던 적도 서러웠던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는 생각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어요. 김성우가 어디 가느냐 물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산책이요. 장 보러요. 예전에 나는 아침마다 김성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오늘 어디 나가는지. 그런데 이제는 내 하루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성 노인 마음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 앞에서 내 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내 속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어요. 접수를 하고 작은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상담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오시기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먼저 물었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걸어오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그 말에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싸움 이야기를, 생일 이야기를, 식은 미역국 이야기를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담아두었던 것들이었어요. 한번 열리니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끊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내하거나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한참을 말하고 나서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은 늘 혼자 남겨져서 서글픔과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며 살아오셨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울었어요. 선생님은 티슈를 내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어요.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 속에 있어도, 집안에 있어도 혼자였어요. 그 외로움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삶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울음이 가라앉고 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나는 생각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조금 보였어요. 나는 그 조각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김성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45회를 함께 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낯선 것이 슬프지 않았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써준 생일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들이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나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45해 만에 66살에 비로소 내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친정어머니 이야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어요?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책도 더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66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말을 되뇌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 안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끝의 준비인 동시에 시작의 준비였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복지관 오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일부러 돌아서 걷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간을 몇 번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트였어요. 그 중에 수님 씨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2살 많은 68이었어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되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수님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밥도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맘 놓고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도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 말은 했습니다. 어느 날 나란히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아 있다가 수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자 씨, 우리 나이에 눈치 보면서 살기엔 남은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그 말을 오래 되씹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깝다. 그 말이 맞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데 썼습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즈음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모님,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내뱉으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45해를 버텨온 시간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뒤집는 게 맞는 건지,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는 건지, 아이들은 어떻게 볼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두려우신 거 당연해요. 근데 사모님, 지금 이 삶이 행복하세요?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오랫동안 그 단어를 나한테 적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2이었어요.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봤어요. 작은 딸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생님의 말이 다시 들렸어요. 지금 이 삶이 행복하세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였어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골목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건지,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쳤던 건지 몰랐어요. 나는 그 골목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예전과 달랐어요. 결심이 서고 나면 발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김성우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차려 먹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뭔가 설명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에 수첩이 있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나는 그 수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였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꽃꽂이, 산책, 혼자 먹는 밥, 늦잠, 책, 여행. 쓰고 나서 그 목록을 보았어요.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 안에 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디 있었는지 몰랐던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이 피어 있는 꿈이었어요. 무슨 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있는 꿈을 꾸면서 외롭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었어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고. 더 기다리면 또 시간이 가버릴 거라고.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수님 씨와 자주 만났어요. 복지관이 끝나면 같이 근처 분식집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수님 씨는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먹으면서 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보기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밥을 먹으면서 웃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왜 그걸 못하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수님 씨가 순대 한 조각을 내 쪽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정자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서운 것도 있고. 무서운 거 뭔데요? 혼자 사는 거요. 이 나이에. 수님 씨가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3년째 혼자 살았는데 무서운 건 딱 첫 달이에요. 그 다음엔 그냥 내 삶이에요. 내 삶. 그 두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나한테 그런 게 가능한 건지 나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의 얼굴을 보면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그 얼굴이 증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장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한걸음이었어요. 그 번호가 핸드폰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수첩의 목록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어요. 나를 위한 용기. 법률 상담 전화를 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담사가 받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고 싶어요. 말하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를 말해줬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법원, 서류, 도장. 45회의 결혼이 그 단어들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딸 미진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차마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 눈치가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 엄마 눈치를 살피던 아이였어요.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미진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말해요, 엄마. 엄마,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잘 생각했어요? 응. 오래 생각했어. 아빠는 알아요? 아직. 엄마, 나 엄마 편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마워, 미진아. 엄마가 고마운 거 아니야. 엄마가 오래 참은 거 나 알아.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크게 흔들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성호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김성호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리모컨 옆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김성호가 눈을 돌렸어요.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뭔지 몰랐으니까요. 이혼하고 싶어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김성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변했어요. 놀람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비웃음으로. 이 나이에 어딜 가겠다고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있어요. 어딜? 애들한테 가봤자 짐 되는 거야. 애들한테 안 가요. 내 집 구할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어딨어.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김성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제야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박정자. 정신 차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혼이요. 법원에 서류 내려고요.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김성우가 한동안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지나간 것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45해를 세운 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냈어요. 목록 아래에 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말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김성우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떠먹고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었어요. 예전과 같은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어젯밤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김성우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어? 미진이한테는 했어요. 뭐라던? 엄마 편이라고 했어요. 김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밥상을 치웠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성우는 말이 없어졌어요. 밥은 먹었습니다. TV는 봤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도 걸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서 남처럼 지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 즈음 큰아들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진이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목소리가 높았어요. 당황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현수야, 엄마 오래 생각한 거야. 오래 생각했다고 이혼이 말이 돼요? 이 나이에?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싫다고 하지. 당연히 싫지. 손주들도 있는데 이게 집안 망신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의 첫 마디가 손주였고 두 번째 마디가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야, 엄마 45해 동안 참았어. 그거 알지?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엄마한테는 갑작스럽지 않아.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이 먼저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진이한테 먼저 말했던 건지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아들의 전화가 결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 거예요. 아이 눈치를 보고 집안 생각을 하고 다시 참는 쪽을 선택했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냈어요. 목록 아래에 또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조금 자랑스러웠어요. 이혼 서류를 처음 받아든 날이었어요.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어요. 이름,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소. 그 빈칸들을 채워나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혼인신고일을 적는 칸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날짜가 기억났어요. 그날 나는 분홍빛 한복을 입었어요.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옷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썼어요. 김성우는 서류 쓰기를 거부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엔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할 거 없어요. 재산 분할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변호사 선임하면 돈도 많이 들어. 알아요. 당신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아이들이 받아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 하나하나에 흔들렸겠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들이 나한테 닿기 전에 어딘가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어떤 막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법무사가 말했어요.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현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로 할 거예요? 재판까지? 응.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 줄 알아요? 요즘 밥도 잘 못 드신다고. 나는 45해 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혼자 먹었는지. 생일날에, 결혼기념일에, 명절에. 그 밥들이 눈앞을 스쳐갔어요. 현수야, 아버지 밥 걱정은 아버지가 해야 해. 엄마는 엄마 밥 걱정할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했어요. 독한 게 아니야. 이제야 나를 지키는 거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려다 멈췄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방에서 수십 년을 잤어요. 이 천장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울면서도 보고 참으면서도 보고 잠 못 이루면서도 보았어요. 이 천장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럽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것과 작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큰아들 현수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다들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김성호는 소파에, 현수 내외는 식탁 의자에, 나는 부엌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혼까지 가지 말고.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혼하시면 나중에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아버지도 고집이 있으시지만 잘 달래드리면 달라지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달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45해를 달래며 살았어요. 더 이상 달랠 힘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오래 참았어. 엄마도 알고 너도 알잖아.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좋고 안 찍어주면 재판으로 해. 김성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수 내외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김성우는 방에 들어갔어요. 나는 혼자 식탁을 닦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는지도 몰라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설득하려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날이 가장 단단해진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자리에서 나는 내 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그날 내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여린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보았어요. 너도 혼자구나. 그런데 고양이는 무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소에 다시 가야 했어요. 서류를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 일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45해를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내 발로,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오랜만에 빨리 잠이 들었어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열흘쯤 지나서였어요. 김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야. 법무사 통하면 협의 이혼은 많이 안 들어요. 재판 가면 더 들고. 김성우가 잠깐 침묵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이 사람이 항복하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것이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러면 돼요.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2024년 6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민원실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57번이었어요. 아직 34번이 호출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손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어요. 김성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동그란 도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어요. 차갑고 납작한 느낌이었습니다. 45회가 이 도장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너무 가볍고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가볍지 않았어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리던 것이 마침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주마등이라는 말이 있지요. 긴 시간이 눈앞을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날 나에게 지나간 것들은 빠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왔습니다. 결혼식 날 분홍 한복. 처음 이사 와서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잔 날. 큰아들 현수를 낳고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무게. 작은 딸 미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던 5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혼자 남겨진 수많은 밤들. 식어가는 음식들. 울지 않으려고 틀어놓았던 수돗물 소리들. 그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셋이서 목욕을 하던 일.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경주에서 석굴암 앞에 섰던 일. 김성우가 무뚝뚝하게 내민 생일 케이크. 많지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 좋은 기억들도 이 45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는지도 몰라요. 좋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달라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능성이 끝내 가능성으로만 남았으니까요. 57번이 호출됐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면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어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담당자가 훑어보고 도장 찍을 칸을 짚어줬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 박정자라고 새겨진 도장이었어요. 이름 석자.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잉크에 찍었어요. 그리고 칸 위에 눌렀습니다. 작고 붉은 동그라미였습니다. 내 이름이 찍혔어요. 3개월 숙려 기간 후에 최종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창구에서 물러났어요. 복도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서류를 들고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나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어요. 출구로 나오니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6월의 햇살이었어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눈꺼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끝날 때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 가는 대로 걸었어요. 큰 길을 건너고 골목을 지나고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공원에 비둘기 몇 마리가 있었어요. 바닥을 쪼며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초록 잎이 무성했어요.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엄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나처럼 오래 참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름을 따라 눈이 움직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45회를 닫고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두근거렸습니다. 67에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햇살이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나는 그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이었어요. 내 발이, 내 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어요. 꽃집이었습니다. 오래전 목록에 적어두었던 꽃꽂이. 복지관 근처에 작은 꽃집이 있었어요. 나는 그 꽃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안에 꽃들이 가득했어요. 장미, 카네이션, 이름 모를 들꽃들. 나는 잠깐 그 꽃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꽃집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꽃집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자리 한 자리 남아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등록했습니다. 돈을 내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름으로 오늘 도장을 찍었고 그 이름으로 꽃꽂이를 등록했습니다. 꽃집을 나오면서 작은 꽃 한 다발을 샀어요. 집에 돌아오니 김성우는 없었어요.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유리컵을 꺼냈어요. 물을 담고 꽃을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하얀 꽃들이 부엌을 밝혔습니다. 나는 잠깐 서서 그것을 보았어요. 이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 꽃이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첫 꽃이었어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꽃을 보면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달고 따뜻했어요. 오늘 내가 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어요. 세상이 바뀌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세상은 바뀌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잘했다, 박정자. 처음으로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였어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어요. 나는 그 하늘 아래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45회의 무게가 담긴 종이었으니까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것은 그달 말이었어요. 보증금은 재산 분할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층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삿날 미진이가 왔어요. 짐을 나르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점심은 둘이서 근처 김밥집에서 먹었어요. 나는 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를 볼 사람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미진이가 나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표정이 다르네. 나는 그 말에 웃었어요. 편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삿날 밤이었어요. 미진이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새 집에 남았어요.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도 덜 됐어요. 그런데 눕기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은행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차갑고 풋풋한 냄새였어요.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어요. 22에 결혼해서 67이 되기까지 나는 늘 누군가의 집에서 살았어요. 시댁집, 남편과의 집, 아이들의 집. 그런데 지금 이 집은 박정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실감 나지 않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꽃꽂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설펐어요. 꽃대를 너무 짧게 자르기도 하고 너무 길게 두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수님 씨와는 여전히 만났어요. 가끔은 함께 시장을 걷고 가끔은 복지관 마당에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수님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할 말은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는 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닮아갔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혼자 앉으면 공간이 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편해졌어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밥 짓기 귀찮으면 국수를 삶고 국수도 귀찮으면 빵을 샀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혼한 지 꼭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꽃꽂이 숙제로 사온 국화다발을 다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았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연락 없이 오지 않았어요. 수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인터폰을 들었어요. 화면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잠깐 걸렸어요. 김성우였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인터폰을 잠깐 들고 있었어요. 열어줄지 말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었어요. 내려가 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김성우가 서 있었어요. 비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천천히 많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혼자 다녀보니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알겠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5해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김성우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는 박정자가 아니에요. 예전의 박정자는 이미 죽었어요. 김성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살아보니 불편하던가요? 밥이 없으니 불편하고 빨래도 불편하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김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5해 동안 보지 못한 눈물이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겠지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겠지요. 그런데 나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 말이 나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온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 나는 말했어요. 차갑지 않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게, 그냥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김성우가 한참 서 있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우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그 울음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지킬 줄 아는 것인지 나는 그 경계를 잘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돌아가세요, 김성호 씨. 나는 말했어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은 챙기세요. 밥은 챙겨 먹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 문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문이었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국화 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어요. 나는 다시 가위를 들었어요. 국화 줄기를 다듬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성우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거리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요. 은행나무가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봄에는 연두빛이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고, 가을에는 노랗고, 겨울에는 앙상해요. 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꽃꽂이 솜씨는 조금씩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나는 그 칭찬이 좋았어요. 50년 가까이 살면서 칭찬을 참 못 받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생각이에요.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풍성해졌어요. 먹고 싶은 것을 해 먹습니다. 때로는 미진이가 와서 같이 먹고 가요. 때로는 수님 씨와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67에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계속 참았겠지요. 계속 기다렸겠지요. 그러다 언젠가 참다 지쳐서 그냥 사라지듯 살았겠지요. 그 삶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삶이 더 나에게 맞습니다. 67에 나는 비로소 내 삶을 되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고 꽃을 다듬고 밥을 짓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내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결정이었습니다.